60대 정도 됐을 때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 줄어듭니다. 몸에 에너지원이나 영양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당뇨가 걸렸다고 당을 안 먹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노쇠한 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채소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만성 피로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요, 기운이 없고 허약한 사람들의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일단은요, 기운이 없다. 몇 살이세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동차로 비유를 해볼게요. 자동차가 힘이 딸려요. 그럼 언제 힘이 딸립니까? 엔진이 작을 때. 차체는 큰데 엔진이 작을 때 힘 딸리죠. 이게 뭐냐? 사람의 근육이 없을 때예요. 두 번째, 엔진은 커요. 근데 뭐가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럼 당연히 힘이 딸리겠죠. 결과적으로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근육이 없거나 내 몸에 근육을 힘쓰게 할 에너지원이 없는 걸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우리는 힘이 없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육을 많고 에너지도 많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좋죠. 이런 사람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근육도 없고 에너지원도 없어. 이 사람은요, 정말 큰일 난 상태라고 볼 수.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 만들어주면 돼요. 이런 분들은 그 흔히 얘기하면 근력 운동이라는 거죠. 근력 운동 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잘 공급해주고. 그렇게 되면 한 달? 뭐 한두 달? 뭐 짧으면 보름 정도 되면 그냥 금방 기력이 올라와요. 근육은 많은데 에너지원이 없는 분들. 이럴 때는 설탕 같은 걸 드셔주면 돼요. 설탕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도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바로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 거 드리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분들한테 줬던 게 뭡니까? 꿀, 설탕이 없을 때. 또 포도즙, 과일즙 같은 게 먹으면 달달하잖아요. 설탕물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해서 가빠도 좀 있고 이런데 갑자기 힘이 없다? 그럼 일단 그런 당분을 좀 공급해주면 또 바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게 언제라고요? 근육도 없고 에너지도 없을 때. 이때 에너지가 없는 게 음식으로 공급이 돼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이런 분들은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힘도 없고 그마저 있는 근육을 옮겨줄 에너지도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노인화에서 나오는 허약한 노쇠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노쇠한 기운이 없으면 정말 문제가 크죠. 그래서 나이가 20대냐, 뭐 40대냐, 60대냐, 80대냐, 어느 때 기운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 사람의 몸 상태와 근육 상태, 소화기 상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50대 이후 유독 피로가 안 풀리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남자 여자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요, 50대가 되면서부터 근력이 확 주냐? 생각보다 안 줄어요. 근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력에 주는 속도와 소화기가 주는 속도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50대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50대 좀 이르긴 한데 한 60대 정도 됐을 때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침 분비도 줄어들고요,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과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소화기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느냐? 몸에 에너지원이나 영양소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 휘발유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요즘 기력이 떨어지니까 하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기력이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대 뭐 중반 이때 분들은 약간 애들 때 먹었던 거, 조금 달달한 거, 과일 주스, 과일즙 이런 것들도 조금 드셔주는 것도 좋고요. 약간의 초코바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서 몸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원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통수가 걸려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당뇨예요. 당뇨가 걸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을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걸렸다고 당을 안 먹잖아요. 아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제 근력이 있는 상황에서 얘들이 없어지면 몸은요, 휘발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근육을 줄여요, 점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육도 없고 휘발유도 없는 우세한 몸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 번에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뭐 초코바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식처럼 드셔주시면서 에너지원을 계속 보충시켜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에너지가 몸에 들어왔다고 그것들이 혈당이 됐다고 다 에너지로 바뀌진 않아요. 그 과정 중에는 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거든요. 이때는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식품으로 공급되는 것도 있지만 멀티비타민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때 하나씩 드셔주시는 것도 좋은 보충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실 때에는 채소나 과일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굳이 전 개인적으로 이때 채소 과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오히려 채소하고 과일은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살 빼는 데 좋아요. 왜? 얘가 음식물의 이동 속도를 부스트업 시켜줍니다. 그럼 내가 음식을 먹고요 한 5시간 이렇게 소화가 돼서 내려가야 되던 거를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어주잖아요. 이게 한 4시간밖에 안 걸리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소장이 있잖아요.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얘가 접촉이 돼야 돼요. 접촉이 돼야지만 소화도 되고 흡수가 되는데 음식물이 너무 뭐예요?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니까 소화 흡수되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화율과 흡수율이 내려가죠. 그럼 가뜩이나 몸에 영양소와 에너지원이 부족해지고 시작하는 그런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나이인데 여기에 채소 과일까지 넣어가지고 시간까지 촉박하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몸은 점점 더 에너지원과 영양소 공급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말고 오히려 적정 수준이나 그 이하로 좀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정제가 잘 되어 있고 흡수가 잘 되어 있는 흔히 얘기하면 살찌게 하는 그런 음식들의 양도 살짝 올려주는 것이 기력을 회복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기력이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럼 몸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상태를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전으로 살짝 돌려주는 식단의 회귀도 필요한 상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생기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만성 피로라는 것의 정확한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셔야만 되는데요. 사람은요, 일을 해요. 일을 하면요, 몸이 다쳐요. 몸이 다치면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언제 할까요? 잘 때 합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피로해진다 그러잖아요. 잠이 부족해서 회복이 아주 안 되고 누적돼 있는 상태. 그걸 만성 피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죠? 몸이 많이 다친 상태. 아주 안 좋은 상태죠. 이게 등산 갔다 와서 3일 동안 힘들다? 이거는 만성이라고 안 그러죠. 그냥 피로예요. 한 3일 정도 잘 먹고 쉬면 풀어지는데 만성 피로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몸이 지금 그 상황을 정상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으로 회귀가 안 되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들어간 분들이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잠을 자도 몸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왜? 이미 몸이 다쳤고 이런 거예요. 이만큼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만성 피로 때문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얘는 정상을 유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만 회복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이게 다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회복력이 늘어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점점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대처럼 하루나 이틀 자면 몸이 이만큼 다 회복이 될 거다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꼭 선행이 돼야 되고요. 이게 하루 이틀 된다고 회복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런 거죠. 어디가 피곤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힘들까요? 이 근육이 힘든 걸 거고요. 가만히 이렇게 타자 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피곤하실 거고요. 어느 기관과 어느 조직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분들의 만성 피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때 들어가는 영양소나 음식의 양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는 내가 회복을 못 시켜서 주로 잠을 못 자거나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오는 거고, 건강적으로는 아주 나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곤함 없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은 당연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이거 만성 피로로 가는 지름길, 하이웨이예요. 왜? 잠을 못 자잖아요. 특히 사무직하는 분들한테는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는 잘 때 회복이 되는데 자는 과정에서 호흡이 안 되면 뇌로 올라가는 산소가 줄어요. 뇌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잤는데 20대 때는 개운해. 뭐 이제 영화 장면 있잖아요. 커튼 쫙 치면서 상쾌한 아침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호흡이 안 좋아서 잠을 못 자면 1차적으로 몸이 피로하게 되고, 그 피로들은 뇌에 누적되게 되고 신경 조직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몸의 모든 신경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자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당연시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코 고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은 다 고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를 골지 않고 수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어떻게든 보셔야지만 만성 피로를 줄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자들은 또 반대예요. 여자들은 수면과 관련된 것에서 가장 나쁜 거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는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고는 분은 없거든요. 대신 잠 못 이루죠. 잠 못 이루는 것도 똑같아요. 자야 회복이 되는데 못 자니까 다음날 당연히 뇌가 무거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커피 들이키 마시죠. 카페인으로 신경을 겁나 자극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경이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채찍질을 하니까 더욱더 신경이 빨리 노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잠을 자게 하는 방법들을 자꾸 이제 남자들보다 더 잘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암막 커튼 같은 것도 키시고요. 주위에 소리 나는 거 다 없애고요. 빛도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마사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구 같은 것도 자꾸 푸시고요. 이런 방법 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따뜻한 우유 개인적으로는 싫어해요. 우유를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소화기관을 못 쉬게 해요. 오히려. 그래서 따뜻한 우유 같은 건 도움이 좀 안 되지만 따뜻한 물 같은 거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모두 다 잠을 잘 자려고 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만성 피로를 예방하고 빨리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만성 피로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요, 지금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아침에 드시는 거를 피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커피 같은 거 마시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아침에 먹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녁엔 다 안 좋아요. 왜? 나를 잠을 깨우는 것들이잖아요. 아침에 달달한 주스 한 잔 좋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에너지를 확 줘야지만 확 업이 되니까. 근데 이거 저녁에 먹으면요, 갑자기 잠자고 쉬어야 되는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어요. 그럼 당연히 몸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확 하고 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졸린 걸 깨기 위해서 먹는 것들은 저녁에 드시는 건 다 나쁘다고 보셔도 돼요. 다 나쁘고. 대신 잠을 잘 유도할 수 있는 거에서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따뜻한 우유 이런 거 먹잖아요. 솔직히 비밀을 말씀드리면요, 따뜻한 우유가 잠을 유도하는 이유를 몰라요. 어떤 성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메모리예요. 기억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심리학자 친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도 동의하더라고요. 뭐냐? 어렸을 때, 아기 때, 말도 못할 때, 배고파, 울잖아.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아갖고 우유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 포근함. 가장 따뜻한 곳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나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 이게 실제로 따뜻한 우유가 잠을 자게 한다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이 아닌가. 영양소로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우유 드시는 분 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좀 공복 때 자는 건 되게 불편하다. 공복에 자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공복에 못 자겠다 그러면요. 소화의 부담이 적은 것들을 좀 먹는 게 좋아요. 오히려 따뜻한 죽 같은 거 괜찮고요. 뭐 밥을 백미밥을 살짝 물에다 말아서 가볍게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식혜 한 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묵 있잖아요. 묵 같은 경우도 그냥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과일 있잖아요. 뭐 아침에 먹으면 약이고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고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도 근데 사과가 약간 신맛이 있다 그러면은 열대 과일이나 바나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히려 괜찮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의 특징은 소화가 되게 쉬운 편들이에요. 그리고 단편적인 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고 자도 소화기에 주는 부담이 크지 않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족발. 흔히들 야식 먹는 거. 얘는 소화기에 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음식의 구성이 소화기한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뇌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 아니면 과일 같은 것들을 살짝 드시는 거는 오히려 잠을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피로와 싸우는 현대인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대인들한테 피로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피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잘 자는 거에 수면제를 좀 이용하세요.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지털 수면제. 디지털 수면제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은 휴대폰에 어플을 깔면요. 그 어플이 이 사람의 오늘 뭐 걸은 걸음, 몇 걸음 걸었냐, 뭐 어떤 음식을 먹었냐 이런 것들을 자꾸 입력하게 해요. 그 사람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들을 입력하게 해서 이 사람이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잠을 잘 잘 수 없는지 등을 판단해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료일 것 같긴 해요. 그런 어플들을 사용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내가 오늘은 잘 잘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안해해요. 그 불안함이 결국은 더 잠을 못 자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들이 이 사람의 생활 패턴들을 해서 잘 잘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을 갖고 내가 오늘은 난 그냥 잘 될 수 있겠네. 안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벼운 유도제를 좀 먹어야 된다고 하네.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도 잠을 잘 못 자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 5년 전부터 서울 강남에 잘 가보시면은요, 수면 클리닉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수면 관련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은 핫한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뜨거운 감자예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들이 제한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는 걸 빨리 찾아서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코골이를 막고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인류는 몇 천 년 동안 그거를 그렇게 완벽히 잡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기술한테 그것들을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위에 두루두루 이런 정보들을 좀 얻어보시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따라가지 마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뜨거운 우유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랬더니 그렇더라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들로 설명이 되는 현대의 수면법 등을 좀 찾아서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식탁 위에서 들기름 참기름 같은 전통 기름을 올리는 습관이 실제로 혈당이나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기름은 기름을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식용유 같은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식탁 자체에 식용유의 비중이 높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걸 대체한다고 효과를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식용유의 비율이 너무 높은 분들 또
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기름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있는 줄 몰라요. 그 속에. 뭐냐면 바로 라면입니다. 그리고 치킨이에요. 튀기게 되면 기름 함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식용유는 냄새도 없고 향도 없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요, 기름 범벅이로 만든 계란 후라이 먹었다고 기름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백숙을 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소면을 하고 들기름 참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면 기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기름은 기름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 열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식품업계에 기름을 소분하는 업체들이 엄청 늘었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것들 1리터나 2리터 형태로 팔다가 요즘 이렇게 탁 뜯어서 한 입에 탁 먹는, 아침에 한 입 먹는 요런 작게 분류하던 소분, 그런 상품이 인기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개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침에 기름 한 수를 먹는 게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에는 약간 물음표가 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냐? 이건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우리가 허기가 지잖아요. 그럼 허기가 지면 두 가지 방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배가 비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탕 하나를 먹게 되면은요, 조금 허기가 달래져요. 왜 그러느냐? 사탕을 통해서 그 혈당이라는 게 올라오니까 배가 조금 허기를 덜 느끼게 되는 거죠. 기름을 먹는 건 혈당을 올리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않으나 공복감을 메꾸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자체의 열량도 높고요. 이렇게 좀 미끌미끌하면서 장에 엉겨붙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름 한 숟갈을 먹는 거는 아침 공복 때 느끼는 그 처절한 배고픔을 약간 완화해 줄 수는 있죠. 거기까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또는 뭐 전문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완화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혈압을 낮춰주고 이런 수많은 얘기는 조금 연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즉 1차 연관성, 2차 연관성, 3차 연관성일 때 한 3차 어디쯤에는 연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침 공복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 하나 드시는 거는 뭐 어느 정도 공복감을 메꾸고 그날 하루에 식사 패턴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일단 매일 아침에 기름 한 숟갈 드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름 자체만 드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른 걸 좀 곁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곁들여 먹는 거로 추천드리는 거 하나는 일단 달걀 후라이 같은 것들을 할 때 기름을 쓴다든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 좀 냄새가 나는 기름, 버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란 후라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약간의 뭐 올리브 기름을 첨가해 드신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소면 같은 거에 들기름 참기름을 간단히 버무려 드시는 것도 좋은 아침 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침에는 아무래도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때는 면, 당분과 그 다음에 약간의 기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면만 먹으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소면에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거 살짝 버무려 드시면 의외로 먹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의 고지혈 또는 나의 아침 그 식사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걀과 소면에 약간의 좋은 기름들을 섞어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 대체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의 고지혈증이 폭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리고라고 부르는 병이 있죠. 첫 번째가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요 세 가지를 현대인의 쓰리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병은 약간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많이 먹어서요. 자,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가 역류하는 것처럼 고지혈증, 즉 혈액 속에 지방이 많은 건 우리 몸 속에 돌아가서 저장돼야 될 기름들이 저장고가 넘치다 보니까 얘네들을 저장 못하고 혈액이 계속 갖고 있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이 쪄서 고지혈증이 되느냐, 고지혈증이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이냐, 요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지혈이 낮아지면 살이 좀 빠지기도 하고 살을 빼면 고지혈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서 오는 것이 바로 고지혈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식사량,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속 혈관을 막는 최악의 음식을 꼽으신다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혈액은요, 죄가 없어요. 혈액은 내가 당을 먹으면 당을 갖고 있고요, 지방을 먹으면 지방을 갖고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혈관을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당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요. 이 지방은 결과적으로 폭식에서 혈액 속에 지방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지방을 먹었다고 지방이 많아진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은요, 소화를 하다 보면 한계치가 있어요. 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거 드시고 혹시 다음날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좀 냄새나는 변 보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지방을 소화하는 한계 이상을 먹으면 장은 소화를 포기하고 그냥 설사로 배출시켜버려요. 결과적으로 지방은 내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을 갖고 있죠. 이런 면에서 지방이 기름이 돼서 혈관을 막는 가능성 높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당이 막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당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흡수하라 그러면 당 흡수시켜요. 잘 흡수합니다. 특히 달달한 맛을 내는 설탕 같은 경우는 흡수율 거의 100%라고 봐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당으로 저장을 시키는지 못하고요,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식품은 물론 한 가지를 콕 집을 순 없겠으나 지방이 주가 되는 고기보다는 오히려 입에서 단맛을 주는 설탕과 같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건 음료라고 할 수가 있죠. 탄산음료 아니면 아주 달달한 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 이런 설탕이 오히려 더 혈관을 막는 가장 주요한 식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과 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지방과 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일반 분들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지방은 피하고 기름은 먹어라 해요. 이게 뭐냐? 지방과 기름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방과 기름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두 개가 달라요. 지방은요, 상온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겨울철 추울 때 되면 이렇게 떡지 기름들이 엉겨 붙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지방이라 그래요. 돼지 기름이라고 안 그럽니다. 돼지 지방이 맞는 말이에요. 자, 기름은 뭐냐면요, 추워도 액체 상태로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방과 기름에서는 기름을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기름에서는 그럼 다 좋으냐? 아닙니다. 기름도요, 정제된 거, 정제되지 않은 거 이렇게 구분하는데 복잡하잖아요. 정제된 거와 정제되지 않은 건 냄새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름의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들기름 냄새, 참기름 냄새, 올리브유 냄새가 나면 이건 좋은 기름. 근데 냄새를 아무리 맡아봐도 식용유처럼 냄새가 안 나. 이건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간이 되시면 부엌에 가셔갖고요, 참기름이나 들기름 하나 꺼내시고 식용유를 하나 꺼내세요. 그리고요, 식용유로 프라이팬에 잘 두른 다음에
프라이를 한번 한 다음에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들기름이나 참기름을요, 똑같이 넣고요, 똑같이 프라이를 해 드셔보세요. 자, 다른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커매요. 잘 탑니다. 두 번째, 먹으면요, 프라이가 맛이 없어요. 프라이 그 맛있는 음식에 참기름, 들기름의 향이 들어갔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이걸 프라이로 하면 맛이 없어요. 그 맛없음의 가장 큰 게 뭐냐? 너무 향이 진. 참기름, 들기름은 이렇게 살짝 쬐끔 그렇게만 넣어서도 기름을 먹었다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것들이 비정제 기름들인데 얘들을 냄새가 안 나는 기름처럼 만들어 먹잖아요. 너무 향이 강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기름을 섭취하는 방법은 물이나 이런 걸로 얘네들을 다 조리하고 삶거나 찌거나 뭐 데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름을 살짝 뿌려서 먹는 거. 이러면 우리가 먹는 기름의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냄새가 주는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비빔밥은 맨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추천하시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쓰리고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혈당, 고지방, 고혈압에 노출돼 있을까?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들은 최소한 10년, 20년 동안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차곡차곡 적응이 돼야지만 나오는 병인데 이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쌀밥을 안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병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쌀에 대한 얘기, 밥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대부분 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얀색 백미, 독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은 쌀과 밥을 먹지 않은 것에서부터 오히려 시작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쌀에 대한 역사, 밥에 대한 레시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영양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고지혈증 이것을 막을 때 기름이 원인이 아니라 당분이 원인이 되는데 그 당분을 대처하는 최고의 대안은 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쌀밥 한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병들을 조금 더 막고 그리고 예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가장 좋은 고지혈증의 해결책은 지금 당장 쌀밥으로 나의 주식을 개선해 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 박사로 방송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방송인 겸 교수 차윤환입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 식품 치료 관련된 것을 대학원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과 식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식품학적인, 식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유튜브들을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현대 질병들의 원인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주식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주식의 문제점들을 없앨 수 있는 대안으로 저는 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와 관련된 쌀밥 한상이라는 책을 최근 집필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내용과 밥을 쉽게 만들어 먹고 밥을 왜 중요하게 먹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상, 즉 밥상이라는 우리 전통의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폭넓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내가 밥을 잘 챙겨 먹고 내 건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